자, 안녕하세요. 아는 얼굴도 있고 반가운 얼굴도 있고, 반가운 얼굴이 두 명이나 계시네요. 네. 자, 저는 강사 이영주고요.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각오로 이제 오셨을 텐데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으로 자주 만나 뵐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재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교재가 8월 달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7월 달은 그냥 교재를 제가 서머리를 해서 교환 형태로 나눠 드리면서 그 좀 전반적인 약간의 어떤 프레임 타이틀 그런 거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교재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OT를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1년간 여러분들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의 커리큘럼이, 지금은 이제 공중보건이니까 공중보건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또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시험 출제 비율이라든가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반 조건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간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학부, 석사, 박사 다 간호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병원과 백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 관련 과목을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었었고 인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개는 간단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 학습 플랜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이잖아요. 그래서 7월, 8월에는 기초 이론을 할 거예요. 아마 이런 커리큘럼이 우리 에듀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원, 네, 이 근처에 있는 무슨 학원, DB 무슨 학원, 네, 어느 학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해 무슨 학원, 이런 데로 다 비슷하게 이렇게 플랜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 1년이라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짜여져 있는데 7, 8월에는 이제 기초 이론을 할 건데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목에 대해서 개념만 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얘기하다 보면 디테일하게 또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조금 소화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놓쳤던 거, 기초 이론 때 좀 어렵다라고 느꼈던 거를 거의 해부하다시피 기본 이론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월, 10월에 하는 기본 이론이.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다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하고 12월에는 심화 특강을 할 건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내시고 강의도 들으시지만 교재도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재가 최대한 교재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저는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그 교재 하나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집은 제가 또 따로 마련을 하겠지만 교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화 특강 때는 우리 교재가 뒤에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이론을 다시 리피트, 반복하는 시간을 11월과 12월에 가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월과 2월에는 이제 단원별 문제풀인데, 저때 이제 문제집을 별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과 똑같은 동일한 문제집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동형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풀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동형 문제, 모의고사 문제들도 풀 거고, 문제집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도 풀 거고, 그래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면서 여러분들이 감각을 익히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형 문제 모의고사를 할 거고, 5월, 6월의 마지막에는 이때는 이제 파워 특강이라고 했는데, 이번 6월 18일 지방직 시험에도 제가 막판에 법규 정리한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법규에 관계된 거를 쫙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법규는 미리부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도 없거니와 지치기도 하고, 뭔가 모르는 상태에서 딱딱한 법규를 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법규는 한 막바지에, 그러니까 한 3월, 4월부터
부터 뭐 5월, 6월에 특히 5월, 6월에는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 법규를 총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1년간 공부를 했는데 이거는 잘 안 외워진다, 이건 정말 힘들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해, 틀리는 문제 항상 틀려, 그쵸? 네, 맞는 문제는 항상 맞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틀리는 문제를 시험장 가서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엄선해서 잘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해드리고, 파워 특강 해드리고, 법규 문제 정리하고, 또 추가적인 문제 더 풀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학습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물론 이 과정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특히 9월, 10월의 기본 이론서 과정,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약간 공부를 하실 때 이제 학습 질문에 많이 올라오는 게, 시간이 너무 없는데 기본 이론 안 하고 파워 특강이나 동영 모의고사나 아니면 단원별 문제풀이를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뭐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학생들마다 뭐 취향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인이 공부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성의를 다해서 최대한 기본 이론을 하면서 회독수도 좀 높이고, 물론 인강도 듣지만 자기가 스스로 회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회독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내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하시고 편법을 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85점 이상은 맞으세요. 왜냐하면 공통 과목이 굉장히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전공에서는 거의 만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얘기한 이 전공 과목 거의 만점이 나온다라는 거, 85점 이상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수업을 들었을 때 얘기입니다. 혼자 공부하기 힘든 과목이에요. 그래서 뭐 인강 듣는 학생들도 계시고,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현강을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되게 좋긴 하지만, 사정상 인강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뭐 인강으로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인강 듣는 학생들한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강의를 좀 빠뜨렸어, 안 들었어. 그럼 계속 쌓이죠. 이게 밀리죠. 밀리면 하기 싫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계속 소화를 하시고 스케줄대로 밀리지 말고 공부를 하실 것을 제가 꼭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셔야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밀리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제 학습 플랜입니다. 우리 6월 18일 시행된 9급 공무원 시험 총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텐데, 난이도를 제가 과감하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쉽게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쉽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일단 문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수업을 안 들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수업한 내용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보통 85%는 좀 평이하게 나오는 편이고, 10에서 15%가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조금 어렵게 나오거나, 아니면 좀 시사적인 문제, 이슈화됐던 거, 교재 이외의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거의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한 문제 정도 중대재해처벌법 이슈화됐던 거, 그 문제 하나 정도 그랬고, 거의 뭐 굉장히 평이하게 다 다뤘던 문제들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를 하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 출제 분포도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그 목차 나눠드린 거 있죠? 아직 교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목차로 간단하게 우리가 배울 항목들이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이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6월 18일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공중보건의 개념, 오늘 요거를 할 거예요. 공중보건의 개념에 대해서 한 2분항 정도가 나왔고, 역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역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항상 매년 5문제 이상은 나오는데, 이번에도 6문항이나 나왔어요. 역학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되게 높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산업보건에서도 항상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거든요. 3-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산업보건에서도 보통 1-2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2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 산업보건에서 이번에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되는데 그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아마 매스컴에서 얘기 들어서 뉴스를 통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문제를 포함해서 2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와 보건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건교육 및 학교 보건에서도 보통 한 문제 내지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 즉 우리가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을 따로 배우기도 하지만 공중보건 안에 있는 보건행정 파트가 또 있어요. 거기서도 2-3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많이 나왔죠?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보건 문제는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한 문항이 나왔어요. 그리고 식품위생에서 또 이제 1-2문제 나오는데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앞에 문항이에요. 문항인데 1번 문제가 단원별로 봤을 때 보건행정 파트에 있는 내용이고 있는 그 파트의 문제이고 내용이 어떤 거고 우리 교재 어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출제 적중률까지 제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로 나중에 이거 다 우리 그 홈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1번이 보건행정 문제인데 보건의료 사회 경제적 특징.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공중보건이니까 8번을 볼게요. 4번을 볼게요. 역학이 많이 나오니까 역학 및 감염병 관리가 4번 문항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법정 감염병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론서 2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볼게요. 이 문제였어요.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텐데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암기 과목이에요.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법정 감염병을 1급부터 4급까지 완전하게 외우셔야지 풀 수 있는 과목인데 비교적 굉장히 간단하고 솔직 담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이 3번이거든요. 신종 감염병 증후군인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또는 자 우리 역학 문제 8번 문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8번에 감염병 간접 전파 매개체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 전파랑 직접 전파를 설명을 할 때 분류를 할 때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매개체가 있느냐 없느냐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개체가 그러니까 간접 매개체가 아닌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게 바로 비말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 게달물이나 식품 공기하고 아마 비말하고 좀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 교재에 다 있는 건데 비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직접 접촉으로 보는데 공기라고 하는 건 공기도 직접 접촉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기는 우리가 간접 전파 매개체로 봅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문제가 많았었냐면 노래방에서 어떤 팀이 노래를 하고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0분 후쯤에 다른 팀이 들어와서 노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노래하고 나갔던 사람 중에 확진자가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다가 그 공기 자체가 매개체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이때는 매개체로 간접 매개체로 본 거고 비말 감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직접 접촉으로 본 거기 때문에 또는 이제 비말 이외에도 직접 접촉인 게 뭐가 있냐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성적 접촉, 성병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직접
직접 전파로, 매개체가 없는 직접 전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말 전파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자면은 뭐 인플루엔자, 결핵, 이런 호흡기 질환들은 다 우리가 비말 전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매개체 없이 접촉에 의해서, 성적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게 바로 성병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른바 뭐예요? 직접 전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매개체로 옳지 않은 거는 3번 비말로 답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출제 그 문항별 출제 단원이라든가 내용, 강의 내용 출제 적중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면은 뭐 보건행정, 공중보건의 개념, 그다음에 역학 및 감염병 관리, 그다음에 식품위생, 정신보건, 네, 인구와 보건, 보건교육 및 학교 보건, 그다음에 네, 역학 및 감염병 관리가 쭈루룩 3문제나 나왔네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4문제까지 나왔네요. 그렇죠? 앞에 거 2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환경위생 문제, 산업보건, 의료관계 법규 문제까지 이렇게 출제가 돼서 20문제를 다 단원별로 제가 분류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목차 설명은 우리 교재에 앞에 목차 설명을 하기 전에 제 수업 방식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저는 첫 번째 교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거고요. 교재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PT를 이용을 해서 교재에 누락된 부분이나 아니면 가독성이 떨어져서 바로 눈에 확 띄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표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PPT로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PPT 내용을 인강 들으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지해놓고 보시고 필기를 하셔도 좋고, 실강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사진을 찍으셔도 돼요. 사진을 찍으셔서 나중에 필기를 하면서 따로 또 노트를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PPT 자료를 그냥 교환으로 다 나눠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교환도 나눠드리기도 해요. 교환을 나눠드리기도 하는데 PPT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교환으로 나눠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할 건 필기를 하시고,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나눠드려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교환으로 나눠드릴 건데, 우리 학생들이 MZ세대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필기를 되게 하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필기하기 싫죠. 그런데 필기를 하는 게 굉장히 학습 능률이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하는 거를 굉장히 좀 게을리하시거나 아니면은 되게 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필기를 자꾸 해버릇하시고, 우리 오감을 다 이용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공부 꽤나 많이 해봤지만 필기를 하면서 내 거를 만드는 거하고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냥 형광펜으로 줄 긋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필기할 건 좀 필기를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제 수업에 가장 많이 컴플레인을 하는 게 필기가 많다는 거예요. 필기가 많다는 건데, 필기를 저는 이제 여러분들 수많은 경험과 강의를 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 학습 방법을 추천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필기를 하면서 노트를 만들어가면서 내 거를 만드는 거하고 그냥 나눠준 교환에 줄 긋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전자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따라오시면 되겠고, 학습 질문에 자꾸 필기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기가 많다는 걸 미리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저는 스타일이 교재를 거의 안 보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 써가면서 하고, 여러분들 피드백 받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눈으로 보면서 판서하면서 대부분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필기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고,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그 학습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필기를 하는 거를 다 쓸 이유는 없어요. 근데 제가 꼭 이거는 필기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 꼭 필기를 하시고,
제가 그냥 정리하면서 했던 거 계속 저는 반복을 할 거니까 하면서 했던 그런 필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해서 나한테 필요하다 생각하면 필기하시고, 필기했던 건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나한테 반복 학습 효과가 있는 거니까 필기는 좀 알아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시는데, 이건 꼭 필기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꼭 필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PPT 내용의 일부는 교환으로 나눠 드리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필기예요. 필기. 그래서 교재를 이용을 할 거고, PPT 교재의 누락된 부분이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은 PPT를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PPT에 또 일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것들은 교환으로 따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필기를 통해서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몇 가지 Q&A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공부 방법이에요. 공부 방법 물어보시는데,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을 같이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걸 이제 인강 듣는 학생들에게 주로 많이 통용되는 질문인데, 공중보건을 다 끝내놓고 이제 보건행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두 과목을 같이 시작해서 같이 병행하는 게 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중보건하고 보건행정하고 접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중보건 안에도 보건행정 파트도 있지만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보건행정 안에도 공중보건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서로 연동해서 두 과목을 같이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현강 듣는 게 더 좋은가요? 뭐 실강 인강만 듣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베스트는 현강이죠. 네, 현강이 훨씬 더 집중력도 높일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개인의 사정상 뭐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 또 막 오고 가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인강이 더 또 자기 취향에 더 맞는, 성향에 더 맞는다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강을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인강을 듣는 학생이라면 스스로 계획을 잘 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리지 않게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밀리면 그때 그냥 아예 손 놔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또 하나, 저는 모토가 그래요. 일단 수업이 재밌어야 돼. 여러분들이 한국사나 영어나 국어에서 상처받고 저한테 오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단시간에 되는 과목들이 아니잖아요. 한국사나 국어나 영어는. 그래서 사실 점수는 어디서 내야 되냐면 이 전공 과목에서 여러분들 점수를 많이 올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미없게, 무미건조하게, 진짜 퍽퍽한 닭가슴살처럼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면 본인이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재밌게 공부를 학습을 진행을 하려고 할 거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단 학습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얘기를 하지 생뚱맞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보다 더 좀 활기차고 재밌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 학생들은 또 조바심이 있어서, 아, 왜 저 선생님 자꾸 딴 얘기하지? 지금 수업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시간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복할 시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지치지 말고 재밌게 공부를 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의 학습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 하지만 학습과 관련된 얘기만 할 거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입문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습 플랜을 잘 짜셔서 1년 동안 지치지 않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처음에 열정 부자, 그러니까 열정 가득히 처음에 너무 달리시면 빨리 나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건 마라톤이잖아요. 이건 100m가 아니라 마라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력 안배를 잘 하셔서 1년간의 그 전체적인 계획을 잘 짜시고, 그리고 단기 계획,
그러니까 1년 계획도 짜셔야 되고 그다음에 월 계획도 짜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 단위 계획도 짜셔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한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계획을 다 짜셔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자기와의 싸움에서 굉장히 패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되게 불안해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네. 하면은 붙습니다. 이건 사시가 아니에요. 지금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이건 사시처럼 사시는 팔자라는 게 있어요. 사시 될 사람이 있거든요. 팔자라는 게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이 공무원 시험은 구급 공무원 시험은 돼요. 근데 문제는 단기간에 되느냐 아니면 막 2년, 3년을 투자를 하느냐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젊기 때문에 뭐 1년, 2년, 3년 뭐 장기간으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출발선이 똑같다면 남들보다 빨리 꼴이 나는 게 여러분들 인생의 굉장히 이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1년 안에 끝냅시다. 알겠죠? 1년 안에 끝내려면 제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치지 말고 재밌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은 만점 맞는 걸로, 공중보건하고 다른 과목들 뭐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겠지만 적어도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은 꼭 만점 맞는 걸로 목표를 딱 세우시고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차를 좀 볼게요. 목차를 보실 건데, 아이고 이게 카피가 잘 안 돼서 보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세요. 불편하시더라도. 자, 1번 공중보건 1장이 공중보건이죠. 공중보건. 이 공중보건에서는 공중보건의 총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중보건 총론이라서 공중보건의 개념 또는 뭐 건강의 개념이 어떤 것이고 건강 증진의 개념이 어떤 것이고 질병이 어떤 것이고 이런 전체적인 총론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세계 공중보건사의 역사, 세계적으로. 그래서 공중보건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옛날 고대 시대부터 중세 시대부터 또 뭐 산업혁명 시대 또는 뭐 황립기라고 해서 근대기부터 뭐 현대기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런 역사를 배우는 것도 다 공중보건 총론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총론에서는 항상 두세 문제씩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번에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는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번 6월 18일 문제에서는 공중보건학 역사가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는 당연히 나오겠죠. 출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해마다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항상 공중보건 총론, 역사를 비롯한 여기에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위생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우리 환경보건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보건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넓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 환경보건에서도 많이 출제될 때는 뭐 3-4문제까지도 출제가 돼요. 네, 평균적으로 한 3문제 정도는 항상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2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여튼 환경보건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다는 거, 좀 외울 게 많습니다.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수치를 외운다라든가 원소 기호를 뭐 외운다라든가 이런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수질 오염이라든가 대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 있잖아요. 원자나 분자 이런 것들 좀 외우는 게 까다롭긴 하는데 해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주 빈출되는 문제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공기, 대기 오염, 급수, 그다음에 수질 오염, 합해수 처리, 그다음에 뭐 슬러지 및 분뇨. 이제 슬러지라는 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슬러지라고 하는 거는 다 걸러내고 난 찌꺼기를 이제 슬러지라고 그래. 쓰레기죠. 이제 수질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수 처리를 위해서 물을 다 걸러내고 나면 이제 슬러지가 남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온이 슬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8번 항목에 보면은 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대별로. 그래서 이것도 출제가 종종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기후변화협약이라든가 유엔 협약이죠. 그다음에 오존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런 거에 관한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또는 뭐 해양 그 폐기물 투기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협약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국제 환경 협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한 두세 문제, 세네 문제 많이 나올 땐 세네 문제, 적어도 한 세 문제 정도는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 보건 파트에서는. 그다음에 식품 위생에서도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식품위생 식중독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예상 밖에 우리 맨날 나오는 게 포도상구균이나 살모넬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니면 뭐 보툴리누스 요 정도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난데없이 캠파일로박터라는 조금 생소한 식중독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 많이 나오는 것도 보지만 구석구석에 약간 난이도가 있는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출제자가 낼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잘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된다라는 교훈이 됐었어요. 이번에 캠팔로박터를 통해서. 근데 여튼 식품위생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생충 질환 관리. 기생충 질환에서도 항상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기생충의 여러 가지 피해라든가 관리 방법, 기생충의 분류. 사실 기생충의 분류와 각각 기생충의 그 매개체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숙주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게 가장 출제가 많이 돼요. 예를 들면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간 흡충증, 폐 흡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다 어패류에 의한 그 기생충들이에요. 또는 육류를 통해서 걸리는 기생충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무구조충, 무구조충은 이제 소에 의해서 걸리는 거고 유구조충이라고 하는 거는 돼지에 의해서 불충분한 조리 과정에 의해서 육류의 조리 과정에 의해서 걸리는 기생충이 바로 무구조충, 유구조충이에요. 그래서 뭐 육류가 되는지 어패류에 의해서 걸리는 건지 또는 흙. 왜 우리 야채를 잘 씻어 먹지 않음으로써 걸리는 기생충 질환들도 있죠. 예를 들면 회충이라든가 구충 또는 요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각각 기생충에 관한 문제는 숙주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병원소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들이 대부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역학이에요. 역학.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역학 및 감염병 관리는 우리 2월에 서울시 문제에서도 6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지방직에서도 6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출제가 아주 빈출되는 파트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역학은 계산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까다롭다고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배워보고 나면은 계산하는 게 오히려 쉽구나라고 느끼실 정도로 굉장히 별거 아닙니다. 근데 약간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굉장히 뭐 그 문제 푸는 게 이렇게 공식에 맞춰서 푸는 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역학은 좀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식이 아니라 완벽하게 역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고, 역학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려면 보건연구사 문제만큼이나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쉽게 출제가 되려면은 아주 간단하게 정말 구급 본연의 그런 형태로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역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빈출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난이도를 높게 해서 자세하게 심도 있게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역학 문제는 다 맞추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생해충 및 방제.
여기서도 한 문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아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업보건관리에서도 많이 나오면 두 문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특히 뭐가 많이 출제가 되냐면 산업재해의 지표가 있어요. 강도율, 도수율, 건수율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면 나중에 다 알게 되실 거예요. 그 공식을 묻는 문제 또는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병, 여러 가지 직업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해물질. 우리 유해물질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뭐가 있나요? 산업 현장에서의 유해물질 하면은 여러 가지 뭐 방사능도 있을 수 있고 뭐 벤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아마 수은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수은이나 납, 카드뮴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산업재해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직업병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집합소 위생 및 기타 이거는 어떤 주택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채광 조건, 습도, 온도 이런 것들 있죠. 조명 이런 것들 인간에게 쾌적한 습도, 온도, 채광, 조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안 출제될 때도 있고요. 나오면 한 문제 정도. 그렇게 빈도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다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서도 이제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서 특히 가족계획 파트에서 피임 문제가 출제가 꽤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부 시책이 어때요? 출산 장려 정책이죠. 그래서 피임 문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잘 안 나와요.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기본적인 거는 또 이제 출제자가 되게 괴팍한 사람은 또 그런 틈새를 공략해서 또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복불복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피임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거고요. 모자보건에 대해서는 이제 엄마와 아이의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 인구와 보건이에요. 인구와 보건에서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구와 보건에서는 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인구 정태와 인구 동태예요. 그래서 인구 정태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인구의 어떤 구조를 배우는 거예요. 인구 구조에 대한 통계예요. 그래서 뭐 성별, 연령별, 뭐 지역별 인구의 현황 이런 게 인구 정태라고 한다면 인구 동태는 증감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증감이 있는 게 어떤 걸까? 사망률, 뭐 출생률, 이혼율, 그다음에 뭐 혼인율 이런 거 있죠. 전입, 전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구 동태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인구의 어떤 현황 인구학적인 거 이런 뭐 보건 지표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 특히 많이 출제되는 게 5번에 CP 블래커가 분류한 인구 성장 5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 인류가 인구가 어떻게 돼왔니 옛날부터 현재 뭐 산업혁명을 지내고 현대를 지내고 이러면서 인구가 옛날에는 증가 형태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특히 어떻게 되고 있죠?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로 바뀌고 있죠. 그런 단계를 5단계로 인구 성장 단계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보건 통계, 인구에 대한 통계 그래서 인구 정태, 동태를 포함한 인구와 보건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공중보건 안에 있는 보건행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참 기분 좋을 거야. 왜 그러냐면 보건행정하고 거의 똑같으니까 겹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뭐예요? 보건행정과 공중보건을 같이 공부해라. 왜? 접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보건행정에 있는 내용들은 근데 사실 요 보건행정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예전에 비해서
점점 공중보건 안에 보건행정 문제가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건행정에서 배웠던 서양 보건행정의 발전 단계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세계적인 공중보건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표현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보건행정하고 공중보건의 똑같은, 그러니까 보건행정하고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건 뗄래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공중보건을 위해서는 행정이 필요해. 그게 바로 보건행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의 보건행정 발전 단계랑 공중보건의 세계사랑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행정 기획 과정이라든가 또는 보건사업,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건사업이 어떤지, 또는 보건사업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또 법규적으로 지역보건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회보장제도거든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하면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네? 괜찮아. 뭐가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사회보험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4대 보험, 지금 이제 5대 보험이 됐죠. 5대 보험,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까지 해서. 그래서 뭐 산재라든가, 우리 왜 직장 들어가면은 사장님이 그거부터 해주잖아요. 그렇죠? 4대 보험, 그렇죠? 그래서 산재, 고용,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그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런 사회보험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라는 게 있죠. 생활급여, 뭐 의료급여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는 공공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보장은 공중보건 안에 보건행정으로도 출제가 되지만 보건행정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양질의 의료, 도납에 대한의 의료의 질평가, 이것도 맨날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나왔어요. 도납에 대한의 양질의 의료와 비슷한 문제가 이번에도 출제가 됐어요. 아주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O 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대별로. 그래서 그것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거는 오타와 회의, 국제회의. 제1차 건강증진회의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86년에 그래서 캐나다 오타와 건강증진회의가 가장 시험엔 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비롯해서 각 연대별로 각 어느 나라에서 건강증진회의를 했었는지 이런 거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종종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거죠. 국민건강증진법. HP 2030이 됐습니다. HP 2020에서 10년 단위 장기 기획이에요. 건강증진 계획은. 근데 2010년도에 계획을 해서 2020년도까지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2030이 됐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100% 나와요. 제가 너무너무 이걸 강조를 했는데 2020에서 없었던 내용이 2030에 내용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본 원칙 6가지거든요. 근데 그게 2월 달에도 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꼭 공부하세요. 근데 2월 달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6월 달에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꼭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적중했어요. 또 나왔어요. 기본 원칙 묻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HP 2030은 6개 분과랑 대표 지표, 기본 원칙, 비전, 목적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아주 꼭꼭 씹어서 드셔야 돼요. 꼭 나오니까 100%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건행정 파트이기는 한데 공중보건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10분만 쉬었다가 학교 보건교육이면 학교 보건,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